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예, 뉴스타파라는데 오늘 처음 와봤고요. 예, 여기가 지금 공간의 이름이 이영희 홀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이영희 선생님 저희 학교 다닐 때 제일 가슴 울렁거리면서 읽었던 그런 책들인데요. 저희 때는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오늘 이영희 홀에서 또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놀라운 성취를 거둔 사회입니다. 특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 사회 성취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 성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상사회가 같지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제 경향신문인가요? 추모 이렇게 썼어요. 온 사방에서 추모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 아무튼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사회가 과연 객관적으로 어떤 시대이고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거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교육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모두가 불행합니다. 아이들도 불행하고요, 선생님들도 불행하고, 청년도 불행하고, 노인도 불행하고, 아주 소수의 특권층 이외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불행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상 사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정글이죠. 정글. 완전 약육강식의 정글이고요.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빼앗 처분이 없는 정글을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사회는 완전히 정글로 변했고요.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약탈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건 많은 지표들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약탈적인 야수 자본주의 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인들, 우리 자신이 정상적인 인간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병들어 있어요. 너무나 병들어 있고요. 특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의 엘리트들, 이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비성숙하고 너무나 오만한 그런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이하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의 행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부패한 엘리트는 존재합니다. 부패한 엘리트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엘리트들이 활개치고 지배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파렴치한 자들이 이렇게 활개치면서 이렇게 오만한 방식으로 지배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오만한 엘리트의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한국 교육이 한국이란 나라를 지금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가장 불행한 아이들로 만들어 놓았고요. 한국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정글로 만들어 놓았고요. 한국인의 인성을 완전히 파괴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육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을 부정합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어야 비판을 하죠. 이건 교육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이 아닌 정도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런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이 나빠지는 반교육이에요. 반교육.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은 안티 에듀케이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티 에듀케이션. 이런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법대 나와서 판검사 되고 한 자들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정상적인 인간 보신 적 있어요? 이건 우연히 나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소위 서울대 나와서 의사가 돼서 연봉 3억, 4억씩 받는다는 자들, 그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 본 적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교육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더 미성숙하고 끔찍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만한 엘리트의 나라라는 글에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 한번 보세요. 의사들.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 같은 이런 의사들이 존재하나요? 오늘 아침 그 신문에 마침 나왔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의사 수에 관한 OECD 통계가 나왔죠. 한국은, 저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인 줄 알았더니 30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29등이더라고요. 의사 수가 29등. 예, 우리가 2.6입니다. 우리보다 적은 나라도 있더라고요. 멕시코가 2.5예요. 여러분, 의사 수를 어떻게 재는지 아시나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몇인가 이걸로 재죠. 우린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명이 안 됩니다. 2.6이에요. 지금 OECD 평균이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3.7입니다. 3.7.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한 명 이상 더 적은 거죠? 2.6이니까. 여러분,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은 거예요?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가 5,200만 아닌가요? 그러면 1000명당으로 치면은 얼마가 모자란 거예요, 의사가? OECD 평균에 52,000명 이상이 모자란 거죠. 52,000명. 예. 사실 굉장한 수의 의사가 지금 모자란 상태고요. 사실상 OECD 꼴찌입니다, 의사 수가.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의료 시스템을 비교할 기회가 생겼죠. 그때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공공성을 결여하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죠.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확고한 의료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까발렸죠. 어때요? 가장 허술한 의료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병원의 90%가 민간 병원이죠. 공공병원이 10%밖에 안 되는 나라.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미국 빼놓고 없습니다. 네. 공적인 의료가 완전히 사실상 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K방역 이러면서 방역에 목숨을 건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방역이 무너지면 바로 의료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걸 이제 K방역이라고 포장을 한 거죠. 포장을. 가장
취약한 의료 체제를 가진 나라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요? 예, 이제 공공병원을 시급하게 공공의료 체제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3,000명 정도 의료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보인 태도는 뭐였나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하얀 의료 가운을 집어 던지고 어디로 나왔어요?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한 명도 못 늘린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예, 19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무려. 당시에 의사들이 내보낸 성명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내보낸 성명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이에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자기들은 전교 1등이라 이거예요. 지금 나이든 성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전교 1등에서 찾고 있어요. 우린 전교 1등이야.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에? 또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초등학생이 성명서를 쓰면 이렇게 유치하게 쓸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자기들은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특권을 가져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오만함이 배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도 팬데믹이 왔죠. 독일의 경우도 의료체제가 상당히 소진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독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뭐였을까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체 의대 정원의 50%를 증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전체 의대 정원의 50% 증원. 이걸 내놨어요. 여러분, 독일은 지금 4.7이에요. 우리보다 의사 수가 2배 이상이 이미 많습니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전체 의대 정원의 50%를 이번에 확충해야 된다. 의사들이 과로사 직전에 있다. 그리고 독일의 의료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 파격적인 그러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 의료협회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예, 대환영.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타당하다. 예, 그러면서 전체 의대 정원의 50%를 증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우린 독일에 비하면 의료 요원이 필수 의료는 말할 것도 없고 10만 명 이상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는 전체 의대 정원의 50%를 증원하는데 의사들 전체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다른 의사들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로할까 봐.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그렇지 않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지금 한국인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동료라고 보질 않아요. 뭐로 보나요? 경쟁자, 심지어 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판사, 검사는 다른가요? 그들의 행태 한번 보세요. 의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육이 길러냈다고 하는 전교 1등들의 행태는 이런 오만하고 파렴치한 엘리트들을 지구에서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지금 판사들 한번 보세요. 양승태 사법부에서 그 끔찍한 사법농단들을 벌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피해자예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끊었을 때 제일 먼저 전국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중앙대와 서울대가 제일 먼저 시국선언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중앙대학교 민교협 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주도하게 돼서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약 40억 원짜리 연구 프로젝트를 강탈당했습니다. 이명박이한테. 그게 그 당시에 학계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학문 탄압이라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양승태 사법부가 벌인 일들을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한국 교수로는 처음이랍니다. 예, 당시에 교육부를 상대로 연구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이건 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연구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수래요. 지금 저밖에 연구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2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결국 원고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제가 항소심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양승태 사법부가 한 짓들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정의의 토대가 되는 게 사법 아닌가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끔찍한 사법농단을 벌인 자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판사라도 빵에 쳐넣은 자가 있나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의 연속입니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궤변을 통해서 말장난을 하는가, 그걸 보고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를 그 칼럼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판사뿐만이 아니죠. 검사들. 이들은 더하죠. 지금 완전히 검사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행태를 보세요. 이 파렴치함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검사들의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온 천지에 검사들을 심어놓고 그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들의 파렴치함의 배후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오만함이죠. 전교 1등 의식 말하자면, 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교 1등을 했으니까 이 세상을 우리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 그들이 지금 검사들의 나라로 만든 거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김학의,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김학의.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김학의가 벌인 일들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지금 소위 서울대 출신의 서울 법대 출신들의 그런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지금 뭐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벌이는 그 행태들은 정말로 저런 파렴치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의문케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걸 누가 길러냈나요? 한국 교육이 길러낸 거죠. 저는 어찌 보면 이런 미성숙하고 파렴치한 또 오만한 이런 엘리트들 자신도 저는 엄격하게 보면 한국 교육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런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겠어요? 그런 교육이
이런 미성숙하고 어처구니 없는 엘리트들을 한국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한국 교육이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네요. 예,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걸 간략하게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이 사회와 지금 말씀드린 한국의 이러한 교육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나요? 맞습니다. 지금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는 아니죠? 예, 무언가 그 위기를 정확하게 딱 포착할 수는 없더라도 무언가 거대한 위기가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는 것, 그것을 모두가 다 느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상이변, 이게 그야말로 우연히 온 게 아니라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예. 아마도 22세기는 안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인류 역사상 최후의 세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인들이 최후의 인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독일에 30여 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부터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많은 미래 과학자들이 당시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과한 경고인가요? 아니면 이 경고가 타당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점점 더 이 경고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마지막 인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살 만큼 살았고요. 이제 곧 사라져도 뭐 전혀 아쉬울 게 없는데 제 자식이나 제 손주들, 이들이 마지막 인류가 될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을 가져온 것은 역설적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너무나 빼어난 체제라서 인류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위대성이 인류의 비극을 낳고 있다. 역설이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원 이후 1800년 동안 대체로 5배 정도 물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 이후면 대체로 로마 시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800년이면 프랑스 대혁명 정도예요. 그 1800년 동안 인류는 5배 정도 물질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800년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200년이 조금 더 됐죠? 그동안 몇 배 정도 성장했다고 보나요? 물적 성장 당연히 했죠? 네. 몇 배 정도 했다고 보나요? 경제학자들은? 네, 대체로 100배에서 120배 정도로 봅니다. 100배 이상 성장한 건 분명하다고 합니다. 100배 이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800년 동안 5배 정도 성장해 오던 것이 불과 200년 동안 100배 이상의 성장을 한 거예요. 1800년 이후라는 건 결국은 언제예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던 그 이후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체제예요. 예,
폭발적인 물적 생산을 가져온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완전히 빈곤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 빈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물적 생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분배의 문제죠. 이게 분배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 인류가 완전히 빈곤에서 해방된 시대를 구가할 수 있다 하는 게 오늘날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나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산력이 결국은 인류를 빈곤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거죠. 그런데 바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폭발적인 생산성, 이것이 인류를 완전한 붕괴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역설이죠.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해서요? 그렇죠. 자연 파괴죠. 모든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을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파괴한 그 결과물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100배 이상 아주 집약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자연을 지난 200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치유력, 자기 복원력,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연쇄적인 파괴의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최근의 기상이변들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하는 거예요. 인류는 이제 완전히 파멸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완전히 파멸할 것 같습니다. 파멸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에요. 뭐겠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태적 삶을 복원하는 거예요. 과거의 인류가 살았던.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의 물질 문명의 이런 혜택을 누려본 인간이 과연 자기의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이러한 체제로는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선 거의 그런 말을 안 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레나투랄리지룽. 독일 말이죠. 레나투랄리지룽. 리내추럴라이제이션. 영어로 하면 재자연화.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레포이달리지룽 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레포이달리지룽. 재봉건화입니다. 포이달이라는 게 봉건 시대예요. 다시 봉건 시대로 돌아가야 돼. 자본주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이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탐욕을 버리고 재자연화, 재봉건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공동의 명확한 사실을 공유해야 돼요. 자연과학적 지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죠.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책들이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한 3년 전에 나왔죠. 2050 거주불능지구. 이 책은 이제 30년 남았다는 거예요. 한 세대.
2050이 되면 이제 지구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중요한 책이 뭐예요? 그게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게 바로 Breaking Boundaries란 책이에요. Breaking Boundaries. 이건 뭐 지금 유럽에서도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요. 가장 정통성이 있는 최근에 나온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Breaking Boundarie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걸 우리말로 안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들을, 그러니까 자연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많은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30을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남았다는 거예요. 10년. 2030. 10년도 안 남았죠. 이제 7년 남은 거죠. 앞으로 10년, 2030 이전에 모든 게 결판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본적인 그러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하는 게 지금 좀 전에 말한 브레이킹 바운더리스입니다. 아주 번역도 잘했고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달에 나온 책이 여러분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 그 초등학생 아시죠? 이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툰베리가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 경제학자, 사회학자들과 함께 쓴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기후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후책. 네. Climate Book. Climate Book입니다. 그냥 기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간 책이라는 거죠. 이 세 권 정도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생태적 파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22세기가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때요? 예쁜 애기가 여기 있죠? 예, 예. 아, 나갔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예쁜 애기인데요. 예. 예, 제 손녀입니다. 예, 제 손녀인데 요 아이가 2020년생이에요. 2020, 지금 3살이 아직 안 됐죠, 만으로. 제가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랑 정확하게 60년 차이예요.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예, 제가 60년, 제 손녀가 2020년입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작년에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에 태어난 사람보다 최소 자연재해를 7배 이상 겪으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거 보셨죠? 네, 보신 분이 있네요. 자연재해를 네, 최소한 7배 더 많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살 것이다 하는 게 과학자들의 그러한 보고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공교롭게 제 손녀와 저와가 딱 거의 똑같아요. 2020년, 1960년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22세기가 서로 온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얘들이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생태적 조건은 너무 끔찍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살아남을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물질 문명이 남겨놓은 이러한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해져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패러다임 전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사유의 틀, 우리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물질적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아이고, 안 되네. 어쪽으로? 여기다? 내가 너무 안 써서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된 거죠? 예.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얘기는 짧게 할게요. 예. 국제정치적 위기입니다. 파국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걸 어디다 올려주세요. 예, 올려놓으면 그걸 다운받으면 되니까요. 굳이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 국제정치적 파국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전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22세기를 기다릴 것도 없죠. 당장 내년 후년에 전부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는 너무나 위험한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건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과 비교하면 저건 전쟁도 아니에요. 아이들 놀이지. 너무나 끔찍한 전면 파괴의 전쟁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결국 본격적인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질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터진다면 대만 해협 아니면 한반도다.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점 더 대만 해협보다는 한반도 쪽이 더 큰 위험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대만 문제는 최소한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내년 대만 총통 선거의 쟁점은 뭐겠습니까? 평화냐 전쟁이냐? 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년 선거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거기서 전쟁 일변도의 강경 노선을 취하는 자가 총통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총통 선거가 대만 위기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그렇다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한반도가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이 지역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뭐겠어요? 예,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핵무기도 아닙니다. 예, 남한 주민들의 전쟁 불감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무리 전쟁 얘기를 해도 아이고 설마 일어나겠어? 다 그럴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한 주민들은 전쟁에 대해서 완전한 예민성,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비상사태가 정상사태로 인식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이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한국 밖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한국 밖에 있으니까. 2017년 상황 여러분 기억나세요? 당시에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막말이 오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한테. 노망난 늙은이 막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트럼프는 저 철없는 로켓맨 이렇게 하면서 자꾸 로켓 쏘니까 그러면서 서로 아웅다웅 했죠. 김정은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책상 위에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단추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내 단추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초등학생 수준의 서로 말싸움을 그렇게 오간 적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독일에 있었어요.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 무렵에 대체로 9월이에요. 9월에 독일 공영방송,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나온 힌스페터 기자가 바로 ARD 공영 일방송 기자입니다. 그 방송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방송이에요. 우리 KBS 원 같은 공영 일방송입니다. 거기서 한반도 핵전쟁 위기 번져 이런 방송이 나와서요. 그러다가 9월 말쯤 되니까 한반도 핵전쟁 임박이란 뉴스가 저녁 9시 뉴스에 첫 뉴스로 떴어요. 그리고 뉴스가 끝나자마자 긴급 편성 대담 이래가지고 아시아 전문가, 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인가, 이것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로 보통 사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이라고 뭐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에요. 일면 톱 기사로 한반도 전쟁 곧 터진다. 이게 나온 거예요. 아, 정말 전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한국의 상황을 보려고 네이버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까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류현진 등판 일정이에요. 류현진 아시죠? 야구선수. 걔가 언제 등판하는가?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검색어 2위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이에요. 소유진이라고 아세요? 탤런트. 물론 탤런트가 셋째 가진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스포츠 연예 섹션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칼럼을 썼어요. 북한 핵위기와 류현진 등판 일정.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는 알죠. 유럽의 언론들이 호들갑을 떤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한국인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인가, 이제는 알 수 있죠. 지금 대체로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대부분이 몰라요. 예. 그 당시에 진실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 증언을 했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빈센트 브룩스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이 빈센트 브룩스는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브룩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전쟁 직전까지 가 있었다. 모든 공격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였다. 공격하면 바로 들어가는 모든 옵션이 끝났다는 거예요. 검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이클 멀린이라고 하는 그 직전 미군 합참의장이 ABC라는 방송에 나와서 일주일 전에 한반도에 핵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어요? 예.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인물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제일 중요하죠? 예. 국방장관이 어디 가 있었을까요? 제임스 매티스가. 예.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대요. 내가 트럼프를 만류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 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아, 소름 돋는 얘기죠.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류현진, 소유진 타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너무너무 전율이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또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한국 정치인들이 보이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이러한 무력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언론들, 이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청문회를 해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정말 평화의 위기가 심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파국. 이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 한국은 이건 뭐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글이에요.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은 사회가 아니라 그냥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뭉쳐있는, 마지못해 뭉쳐있는 그런 정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특히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을 굉장히 놀라운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룩한 이 민주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룬 경제 성장,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독일에 갔다가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나? 예? 코로나 한 3, 4년 동안 제가 전혀 못 가다가 작년 7월에 한 달 동안 갔다 왔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아시죠? 그 고속도로죠? 예, 이 고속도로는 뭐가 특징인가요? 예, 속도 제한이 없는 곳이죠. 유일한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좋은 차들이 제일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국 차들이 너무 많아요. 예?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달리는 외국 자동차 중에 가장 많은 게 한국 차래요. 현대, 기아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독일 차들이 가장 많죠. 독일이 차의 나라니까. 외국 차 중에 30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어느 나라 차가 많았겠어요? 맞습니다. 일본 차가 가장 많았어요. 토요타, 혼다, 미쯔비시, 닛산, 이런 차들이 많았어요. 한국 차는 거의 없었죠. 지금 한국 차가 제일 많아요. 일본 차가 싹 사라졌어요. 제가 가전제품 파는 데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가장 비싼 테레비가 뭔지 아세요? 삼성 아닙니다. 예, LG. LG의 뭔지 아세요? 올레드라고 들어봤어요? 올레드. 이게 가장 비싸요. 독일의 모든 가전제품 파는 데서 제일 비싼 테레비는 LG 올레드예요. 두 번째가 삼성이에요. 세 번째가 그룬디, 독일 테레비예요. 우리 게 제일 비싸요. 정말 놀랐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 아니면 삼성폰 아니에요. 제일 비싼 게. 그래서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 제품이 독일 시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진 않았고요. 골드스타. 골드스타 들어보셨어요? 골드스타?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는. 예? 이게 나중에 LG가 된 거죠? 예, 골드스타 텔레비전이 최저가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골드스타를 가지고 봤습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게 한국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인구가 3만 명,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는 그러한 나라죠? 그런 나라가 7개밖에 없습니다. 7개.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2013년에 됐고요. 예, 우리가 2019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큰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7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9년에 우리가 거길 들어갔을 때 제 가까운 독일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너희 나라가 35시 클럽에 들어갔다는 걸 내가 신문에서 읽었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나머지 6나라와 달라. 그게 뭔지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6개 나라는 전부 제국주의의 과거를 가진 나라야. 너희 나라만 제국주의의 역사가 없는 유일한 나라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기회르기 셀이라고 독일의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은 아시아 쪽도 아주 전문가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지금 35시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룹에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만 과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이런 역사가 아예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나라는 제3세계의 희망의 등불 같은 그러한 존재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봤죠? 예,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건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서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룩한 거죠. 몇몇 그런 정치 지도자가 이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이러한 걸 이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그러한 많은 면들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룩한 놀라운 민주주의, 그리고 이런 경이로운 경제 성장, 이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이상적인 사회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물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제도적 조건은 뭐겠어요? 민주주의. 물적 조건은 뭐겠어요? 경제성장, 경제적 풍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룩한 이 경제적 풍요를 5,200만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의 현실은 너무 끔찍합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거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무뎌졌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을 우린 잃어버렸습니다. 예, 하루에 몇 명 정도 죽나요? 예,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거 36.6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36.6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6.6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요. 그래서 대체로 1년에 13,300명 정도가 자살한답니다. 13,300명.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또 OECD 안에서 자살률 1위를 회복했고요. 18년째 1위입니다.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리투아니아가 우리를 한 번 앞질렀고요. 그 이후에 계속 또 1등이에요. 자살의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작년 통계를 보면 평균의 5배가 넘습니다. 평균의 5배가. 왜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노인 빈곤. 노인 빈곤도 세계 1위입니다. 예. 계속 40% 이상, 50%와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예. 지금 유럽의 경우는 대체로 노인 빈곤이 3에서 7%, 5% 내외입니다. 우리는 50% 내외입니다. 10배예요, 10배. 저는 이렇게 파렴치한 국가는 없다고 봐요. 사실상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경제 성장은 지금 70 넘은 노인층들이 다 고난 속에서 이루어낸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는 좀 편안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생을 마감할 저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걸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가장 최근 지표들이 나온 거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연금을 받는 노인이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50%가 25만 원에서 50만 원 받는데요. 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이 78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노인들이.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지금 한국 노인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73세까지 일하는 게 꿈이래요. 나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눈치를 보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삶을 구걸하는 듯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하시라도 목숨을 끊을 그러한 조건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근대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처럼 지난 100년 동안 끔찍한 역사를 거쳐온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비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경험한 그런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의 역사를 거쳤죠? 해방됐는데 바로 또 분단이 됐어요. 분단의 역사. 이것은 냉전 때문에 온 거죠? 냉전을 겪었어요. 그 냉전이 한반도에서는 내전으로 격화됐어요.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그 후에 거의 40년에 걸친 독재를 겪었어요. 민간 독재 10년, 군사 독재 30년을 거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의 역사까지. 이런 끔찍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걸 거쳐온 분들이 지금 70 넘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하는 이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태예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정말 파렴치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평등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불평등 문제를. 한국이 불평등하다는 건 아시죠? 어느 정도 불평등한가요? 어느 정도? 그걸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작년 1월 2일 날 KBS 1 쌤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어요. 쌤과 함께 아세요? 일요일 날 하는. 제가 작년 첫 프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불평등 문제예요. 불평등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기를 했을까요? 한국은 적당히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센 얘기죠?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불평등이니까. 네. 토마 피케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파리 경제학과의 교수입니다. 예, 프랑스의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은 불평등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래서 파리 경제대학 안에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매년 전 세계 불평등 정도를 보고서 형식으로
내놓습니다. World Inequality Report라 그래요.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그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걸 근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쌤과 함께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고요. 심지어 정태인 씨라고 아시나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경제학자죠. 정태인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고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지금 한국 사회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분 또한 토마 피케티의 피케티 베타지수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걸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불평등 사랑하니까 그야말로. 예? 이렇게 불평등이 심한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불평등에 저항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명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태인 씨의 표현에 따르면 이 정도 불평등 상태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불평등 상태라고 합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는 왜 혁명이 안 일어날까요? 예? 순치돼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순치돼서 그렇죠. 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육 때문이죠. 교육. 예. 한국인들은 능력주의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교실에서부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이 돼서 모든 자신의 불행의 원인은 사회나 자본주의라는 구조적인 데서 찾질 않아요. 모든 내 불행의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한국인들은 다.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못 가서, 내가 뭐 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혁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입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런 불평등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서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응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장 정치적인 저항이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바로 능력주의에 완전히 포획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 능력주의를 우리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은 게 한국의 12년간의 교육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가장 유용한 사회적 수단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불평등만이 문제가 아니죠. 불평등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예, 한국인들은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하는 국민이 한국인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World Value Survey라고 하는, 이것도 유명한 조사예요. World Value Survey,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의 108개국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대체로 6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국가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이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6년에 한 번씩. 2014년 조사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2014년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경제적 수입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말하자면 개인이 경제적으로 받는 수입이 있죠? 이 수입이 보다 평등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놀라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24%밖에 안 돼요. 24%. 가장 낮습니다.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맞아요. 59%입니다. 59%. 59%.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라는 답이 50%를 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자본주의가 이렇게 불평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고 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미국보다도 더해요. 미국보다도. 미국인들도 지금보다 더 수입이 차이가 벌어져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32%, 우리보다 8%가 높습니다.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예, 36%밖에 안 돼요. 36%. 우린 59%예요. 우리와 정반대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은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58%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는 16%밖에 안 됩니다. 16%. 여러분, 독일인들이 무슨 대단한 걸까요? 독일이 상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게 좀 완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이것은 완전히 병든 능력주의가 한국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병들게 한 거죠. 한국인들의 의식을.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건 무언가 표본 집단을 잘못 설정했거나 기술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또 했잖아요. 6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20년에 또 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떨까요? 예. 더 악화됐습니다. 더 악화됐어요.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정확하게 12%밖에 안 돼요.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무려 65%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저는 지금 한국인들이 보이는 이러한 인식들, 이러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사랑하는 이러한 의식은 병든 정신병적 의식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정신병적 행태들,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계속 일어나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우리 의식의 정신병이. 불평등을 사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그거 아세요? 갈등이 심한 건 알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이건 모르죠? 예. 이것은 대부분이 잘 모르죠. 그런데 재작년에 영국에서 28개국을 비교하는 조사를 했어요. 28개국. 주로 OECD 국가들이죠.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는 데서 런던 정책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 안에. 여기서 전 세계 국가들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어요. 입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27,000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28개국이니까 한 나라에 약
100명, 1000명씩 한 거죠. 1000명씩. 이 조사에서 한국은 어땠을까요? 갈등의 정도가, 사회적 갈등. 예. 이것을 문화전쟁 프로젝트라고 이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화전쟁. 한 사회 안에 집단들 간의 갈등 정도, 이걸 문화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킹스 칼리지, 문화전쟁, 입소스 이렇게 놓으면 나와요. 자료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런 갈등의 내용을 12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12개 항목. 예. 그 중에서 한국은 7개 항목에서 압도적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순위를 매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예? 7개 항목이 뭘까요? 예. 빈부 갈등 세계 1위입니다. 빈부 갈등. 이건 뭐 금방 예상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념 갈등이 세계 1위예요. 정당 간의 갈등이 세계 1위입니다. 네 번째가 남녀 갈등이에요. 남녀 갈등이 또 세계 1위예요. 다섯 번째가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간 갈등 세계 1위입니다. 여섯 번째가 종교 갈등이에요. 종교 갈등도 세계 1위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겠어요? 학력 갈등이에요. 학력 갈등. 학력 간의 갈등이 또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에서 한국이 1등을 해서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압도적 1등으로 갈등 국가로 찍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이 정도가 되면 한국 사회는 사실상 사회라고 부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인 거 아시죠? OECD 안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9년째 1위입니다. 여성처럼, 한국 여성처럼 이렇게 동일 노동을 하고 차별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체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죠? 약 36%, 작년 나온 거 보면 동일 노동이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4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심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생략을 할게요. 아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아시죠? 이건 지금 23년째 일입니다. 노동, 소위 산업재해, 요거 빼고는 계속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가들은 여전히 노동자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관점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나라예요. 이런 끔찍한 나라 어디 있어요?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이 대략 1년에 1300시간 일합니다. 한국인들은 1900에서 2200까지 나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1000시간 더 일해요. 1000시간. 5개월 더 일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완전히 노동 기계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낳죠. 네,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여러 번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학생 5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5명 전원이 안 낳겠대요. 이 출생률 저할 테마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안 낳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안 낳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겠지. 이렇게 예상을 해서요. 네, 그러니까 지옥에서 날 수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끔찍한 지옥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아, 너무 끔찍한 말이죠. 예? 예. 대다수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룩한 엄청난 성취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산 나라가 됐고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가 된 것,
이것은 엄청난 성취죠. 그 과정에 사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지옥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괴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이룩한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회는 사회적 진보가 한 발짝도 없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적 발전은 있는데 사회적 진보는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룩한 이 경이로운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가? 그렇잖아요.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네. 결국은 교실에서 완전히 잘못된 교육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국의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파시스트가 될까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결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이 파시스트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이 우경화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한국의 교실 자체가 완전히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겠어요? 그들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만 내면화하는 그러한 괴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독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그러한 민주주의자들을 기르는 그러한 나라가 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2015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왔을 때 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수준, 유럽 시민들의 성숙도, 이것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당시에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시리아 난민을 2년에 걸쳐서 15,000명을 받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영국의 극우정당, 독립당이 막 선동을 해댔죠. 왜 우리가 그걸 받냐? 그럴 바엔 유럽연합을 떠나자. 브렉시트. 이 선동을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선동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투표로 갔고 실질적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런 일이 생겼죠. 예,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2년에 걸쳐서 15,000명을 받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예요? 아이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당시 극우주의 정당의 여자 당수죠. 막 선동을 해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어요. 마크롱이 다행히 저지를 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가 파시스트 국가로 전락할 이런 위험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이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 이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냥 우리가 다 받을게. 우리가 100만 명 받을게. 이런 거예요. 100만 명. 지금 100만 명을 받을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해에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47만은 아니고 117만 명. 예, 17만 명을 더 받았어요. 17만 명. 117만 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독일에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교육입니다. 독일은 1970년에 이제 교육 개혁을 하는데요. 그때 아이고 한번 이게 또 안 되네. 한번 해볼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쫙 넘어가야 돼요. 안 간다. 이걸 지금 볼 시간은 없네. 쭉 더 가주세요. 계속. 예. 계속. 더 가보세요. 더 가보세요. 이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더 가보세요. 더. 계속 가보세요. 더. 이거 볼 시간이 없네. 됐어요. 여기. 예. 그때 독일에서 교육개혁을 할 때 내세운 모토가 저겁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게 1970년이에요.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 그때 내세운 구호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은 1970년부터 경쟁교육을 안 했습니다. 학교 안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학교들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이 아비투어는 90%가 붙어요. 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투어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바로 안 가도 돼요. 10년 후에 가도 돼요. 20년 후에 가도 돼요. 운전면허와 똑같은 거죠. 자격증이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다 열어놨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70년부터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해서 경쟁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나요? 50년이 더 됐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과연 어떤 인간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들과는 정반대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독일 사회는 그 자체역을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에 독일 갔을 때 너무나 놀라서요. 어떻게 이 나라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가 기숙사에 있으니까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분이라든가 또 이런저런 게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는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또 무슨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 당당해요. 네,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너무 부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정말 궁금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독일 교육을 보면서 저거구나.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아이들 사이에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우열을 나눠야 열등감을 갖죠. 학교에서 일체의 우열을 나누는 게 없어요. 너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너는 책 읽는 거 좋아해? 너는 숫자로 문제 푸는 거 좋아해? 그냥 좋아할 뿐이지. 숫자를 가지고 잘 노는 애가 그림 잘 그리는 아이보다 우월하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어른들이 정해놓은 것이지. 독일에서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걸 응원하고 지지하고 계속 끌어내려고 하지. 너는 몇 등짜리야? 이거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나중에서야 제가 그걸 이해를 해서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게 아예 없는 이런 사회가 된 것이고요. 그들이 너무나 기품 있는 인간, 한 인간이 디그니티를 가진 인간, 기품, 존엄, 이걸 가진 인간들이 독일 사회를 오늘날 가장 성숙한 그러한 국가로 만들어 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독일과 비교해 보면 다르죠? 독일 교육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사회죠. 여러분,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교육 제도가 가장 독일과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게 한국이에요. 독일은 경쟁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나라고요. 한국은 경쟁을 가장 극단적으로 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경쟁지상주의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의 르몽드지라고 아시죠?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죠. 이 신문이 한국 교육을 집중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그대로 인용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르몽드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금방 그렇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한 신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을 키우는 경쟁 교육의 나라다. 이렇게 딱 르몽드에서 기사를 썼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게 과장이 아닌 거죠. 위로 쭉 한번 올라가 주실래요? 계속 위로, 예, 다시 올라가 주세요. 쭉 올라가 보세요. 예,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겠네요. 쭉 올라가 보세요. 잘 올라가시네. 예, 더 올라가 주세요. 더 됐습니다. 여기, 예. 요 지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지표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란 데죠. 우리로서는 제일 공신력이 큰 그러한 기관이죠. 여기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의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 1000명을. 예. 너희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뭐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어떻게 물었어요? 함께하는 광장이었냐? 거래하는 시장이었냐? 아니면 사활을 건 전쟁터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그 답은 저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정말 놀라운 결과죠?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도 한국처럼 경쟁교육이 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교육이 심하다고 악명이 높은 4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까놓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에? 전쟁터라고 답한 게 우린 81%예요. 미국과 중국이 40%, 딱 우리의 절반이죠. 거기도 경쟁교육이 심한 걸로 아주 끔찍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절반이에요. 일본이 좀 특이하죠. 일본이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제로 일본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어요. 일문과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여쭸어요. 다 맞대요. 일본은 경쟁 안 시킨 지 오래됐습니다. 유럽 모델로 이동한 지가 꽤 됐어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 있죠. 에? 이런 교육을 심어놓은 게 일본인데 자기들은 벌써 유럽 쪽으로 상당히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경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독일에서는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 그 교육개혁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게 경쟁이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이 있죠? 왜 경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경쟁교육을 극복하고자 했을까? 그게 의문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경쟁교육을 야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쟁 교육을 더 이상 시키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게 더 인간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겠죠. 맞아요. 이것은 사실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와 관련이 있죠. 뭐겠어요? 그렇죠. 히틀러, 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다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히틀러 파시즘입니다. 히틀러 파시즘. 결국 70년대 교육개혁의 목표는 아우슈비츠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나치 청산.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역사를 독일은 하나의 상처처럼 가지고 있죠. 이것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새로운 독일의 출발점이었고요. 그걸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인 뿌리,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은 뭐예요?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히틀러는 이 세상을 무한히 경쟁하는 그런 거대한 정글로 봤죠. 그래서 이 정글 안에서는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다윈의 법칙. 다윈의 법칙. 다윈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학살 핵교로 서니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가졌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파시즘의 그러한 정신적 이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첫째, 경쟁. 경쟁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고 인간 사회의 이치다. 이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세계를 다 우열을 나눠요. 우열을. 어느 놈이 우월하고 어느 놈이 열등한지 늘 우열을 나누는 게 파시즘의 핵심적인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 지배. 이 지배가 자연의 질서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스트들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경쟁, 우열, 지배. 이게 파시즘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했고, 일체의 우열을 나누지 않았던 것이고요.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의 일원이지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받는 이런 관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실 한번 보세요. 한국 교실 한번 보세요. 끝없이 아이들 경쟁시키고 끝없이 아이들 우열을 나누고, 우열만 나누나요? 너는 6등급, 너는 9등급, 너는 7등급. 우리 아이들이 무슨 한우예요? 12년 내내 그렇게 경멸당하고 조롱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존엄한 인간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울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울분이. 이 울분이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학교 폭력의 원인이기도 하고 묻지마 살인의 원인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뢰예요. 지뢰. 이건 한국 교육이 만든 지뢰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할 거냐는 거죠. 독일에선 바로 이 경쟁 교육을 없앰으로써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내서요. 그게 한국 교육과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리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정상성의 병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성의 병리성. 우리가 너무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학교에선 당연히 경쟁해야지. 당연히 우월한 놈이 있고 열등한 놈이 있지. 당연히 우월한 놈이 지배하는 거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도 다 파시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린 그걸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특히 50 넘은 분들은 거의 100% 파시스트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100% 파시스트예요. 학교 다닐 때 99%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정상이라고 당연시하는 그것이 병리적인 게 아닌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소위 정상성의 논리가 우리를 병든 파시스트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걸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80%가 한국 교실을 전쟁터로 체험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병리성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다 거의 대다수가 전쟁 생존자라는 거죠. 전쟁 생존자. 전쟁 생존자 사회예요. 전쟁 생존자들은 다 평생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평생 내면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을 병든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는 딱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어요? 그렇죠. 승자 아니면 패자밖에 없습니다. 예, 이 교실에서 승자라고 하는 자들,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 이것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죠. 내가 잘나서 얻은 거예요. 내가 이 전쟁터에서 내 능력으로, 내 성실성으로 획득한 바로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국의 의사들 보세요. OECD에서 가장 의사 수가 적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누가 여길 들어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 특권의 영역에 누가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고 앉아있어요. 20년째 지금. 울타리를 쳐놓고. 변호사 똑같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 변호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직도 수를 제한하고 거기서 특권을 누리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패자로 느낍니다. 이 사회는. 완전히 패자 사회예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열등감, 무력감, 패배감, 좌절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스물도 되기 전에 아이들이 불행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병리 현상을 보면 그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회화된 과정에서 그들이 갖게 된 그 울분과 그 병리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근원을 치료해야지. 이젠 무슨 묻지마 살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방어 무슨 칼을 뭘 준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회인 거죠. 근원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죠. 자, 그래서 제가 요것을 어느 방송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TVN인가 하는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그때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하는 독일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니엘은 요 세 가지 중에서 고등학교 시절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 그래요? 여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셋 중에 없어요, 자기는. 그래서 뭐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나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파티래요, 파티. 그래가지고 예, 제가 정말 순간적으로 목이 딱 잠겨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에 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파티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친구가 진짜 센스가 없구나. 예?
그 장면에서 그래도 어떻게 파티라고 하나? 에? 근데 이 친구가 정직한 친구입니다. 정말 독일의 아이들의 경우는 중고등학교가 매일매일 파티예요. 15세 전후한 이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예요. 매일 영화 보러 다니고 연극 보러 다니고 오케스트라 들으러 다니고 에? 여행 다니고 여행 연애하고 연애 15세 전후한 아이들에게 연애보다 더 위대한 사업이 있나요? 있어요? 그때 연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편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휴머니스트는 한 인간과 깊은 사랑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책을 엄청 읽습니다. 책.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 없어요. 독일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아이들이, 가장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그 나이의 아이들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예술 작품들을 일상적으로 즐기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공유하고 책 속에 푹 빠져가지고 지적인 모험을 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탄생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걸 다 못하게 하고 죽은 지식을 달달 외우는 걸 공부를 하고 시키고 앉아있어요. 그걸 잘 외우는 아이들이 스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 간 아이들이 저렇게 무식한 거예요.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아이들이 없어요.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아이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비극의 근원이고요.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짧게 한 두 분 정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짧게. 안녕하세요. 예, 저 고척동에서 온 박영인입니다. 이 지금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너무 머나먼 상황이니까 부모들이 먼저 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예, 한국 교육의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점점 사회가 더 극단적으로 지금 안 좋게 가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의 한 부분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교육이 원인이 돼서 결과론적으로 부동산으로 모든 게 다 귀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3포세대하고 다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집을 포기하는 순간 저희 인생이 포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뭐 한 40대 초반에 겨우 대출 1억 받아가지고 50대에 겨우 지금 빌라 조금 하나 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해결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그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너무 강한 나라고 그 대통령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교수님이나 교사 출신 대통령이 나온 적도 없고 김구 선생님이 또 교사 출신인 경험이 있었고 여기 리영희 선생님이 양력이 보니까 또 교사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저 유튜브나 뭐 SNS에서만 보던 김누리 교수님을 실물을 보게 돼서 참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교수님이 지금 교육계 한국 교육의 이 부실한 부분 문제투성이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 전쟁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금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그런 가난한 것들을 다 일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무서워서 그 민주당을 뭐 안 찍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전쟁을 겪으면서도 저런 대통령을 뽑는지, 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정말 한국을 이렇게 잘 일으키고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보면은 대부분 70대 이상이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이 인성이 이것이 어떻게 이거 바꿀 수가 없어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학부모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죠. 쉽지 않고요. 제가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해서요. 저는 제 강연을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전국을 많이 다녔고요. 학부모님들도 이제 내 아이 하나를 어떻게 키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교육을 잘 적응하더라도 스카이에 가더라도 그 아이가 결코 성숙한 아이들이 되지 못한다.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런데 많이 동의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모들이 많은 형태로 시민운동 같은 형태로 또 그런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하기가 쉽지를 않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교육 촛불을 드는 날 교육혁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다 같이 손잡고 우리 아이들도 존엄한 인간이다. 쟤들은 공부하는 기계 아니다. 하는 표를 가지고 모여서 한국 교육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맞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사회 불평등 이야기했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상위 1%가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약 56%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상위 10%가 96.4%를 가지고 있어요. 10%가 96.4%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90%가 3.6%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게 핵심 문제다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교육 대통령은 불가능할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무슨 교육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쪽 뭐 이재명 후보와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 몇 번 하고 그쪽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무슨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교육 문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인생이란 그냥 고시 한 판으로 딱 끝나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교육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 지금 이재명 이 다 고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육혁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모르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정말 대우각성해서 교육 문제가 중요하구나 이걸 인식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이런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정말로 우리로서는 너무나 불행한 현상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불행이에요. 나는 지금 대통령이 이 말하는 것 이런 걸 들어보면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태도는 뭐 완전히 이런 권위주의가 없는 거죠.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조직이고요. 거기서 몸에 밴 정말로 촌스러운 권위적 행태들 그런 것들 자체가 보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쓰는 용어들 보세요. 전부 다 창의적인 언어 자체가 없어요. 이런 반지성주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상투적인 이야기들을 그것도 전혀 깨이지 못한 아주 낡은 사고에 맥락에도 맞지 않는 장면에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떻게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은 대학 저와 같이 입학을 한 친구예요. 개인적인 친구는 아니지만 저와 같은 학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지적 성장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완전히 1970년대에 묶여 있어요. 한 발짝도 지적으로 성장을 안 해서요. 그래서 야, 한국의 이 검찰이란 조직이 이렇게 퇴행적인 조직이구나. 어떻게 인간이 성장 안 할 수가 있어요? 50년 전 있었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태도부터 언어부터 생각까지도. 그래서 너무나 저는 불행한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거대한 복합 위기라고 하는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그야말로 지혜롭고 용기가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지도자도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화석 같은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이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고맙습니다. 네네네.